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아는 그 조커의 탄생입니다. 이 영화에 실망한 사람들은 사실 아서 플렉에 관심이 없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서에게 너무 큰 관심을 보인 나머지 아서가 죽자 조커까지 죽은 것처럼 여긴 겁니다. 전작인 조커는 많은 이들에게 호평을 받은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속편 조커 폴리아되, 이하 폴리아되는 개봉 며칠 만에 평론가와 일반 관객 모두에게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리뷰와 평가를 살펴본 결과 그 이유로는 몇 가지가 제기가 됐는데, 과도한 뮤지컬 장면 사용, 전편으로 형성된 기대를 완전히 뒤엎는 스토리, 조커라는 제목과 어울리지 않는 전개, 그리고 단순히 재미가 없다는 점 등이 꼽혔습니다. 반면 이 영화를 즐겁게 본 이들은 혹평하는 사람들에게 아서 플렉이란 인물에겐 무관심하고 조커에만 열광하는 당신들이 영화 속 조커 추종자들과 뭐가 다른가 라며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싫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죠. 특별히 많은 관객들은 재미보다 교훈을 강조하는 이 감독의 교조주의적 태도에 반감을 표하면서 이를 제2의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사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라우어2가 평론가들에게 대체로 호평을 받았던 것과 달리 폴리아되는 평론가들마저 혹평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영화를 굉장히 즐겁게 본 사람으로서 폴리아되가 꽤 볼만한 영화라는 리뷰를 펼치고자 합니다. 현재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혹평한 이들의 의견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들이 제가 본 거를 보지 못해서 그렇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 역시 조커의 속편에서 흑화한 조커가 광기로 고담을 물들이는 모습을 기대했으니까요. 감독이 아닌 배급사의 선택이었겠지만 티저 영상마저 관객들에게 그런 내용을 기대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티저는 실제 영화에 없는 조커와 할리퀸이 함께 춤추며 법정을 내려오는 장면까지 포함시키는 몰상식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객들이 기만당했다고 느끼는 건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어떤 사람들은 폴리아되가 조커라는 캐릭터와는 무관한 영화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이 영화가 단순히 인기를 얻기 위해 조커라는 캐릭터를 차용했을 뿐 사실상 어떤 인물을 내세웠어도 무방한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폴리아되는 분명 아서 플렉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조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영화는 조커에 대한 이야기여야만 온전히 전달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다크나이트가 배트맨과 조커의 대결을 그렸다면 이 영화는 평범한 소시민인 아서 플렉과 조커의 대결을 보여줍니다. 아서가 곧 조커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중심으로 폴리아되의 해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폴리아되는 고전 스타일의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서는 마치 별개의 인격처럼 움직이는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면서 서로 조커가 되려고 하죠. 그림자는 아서에게서 조커를 빼앗아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경찰이 오자 다시 아서에게 조커를 돌려줍니다. 결과적으로 무고한 아서는 자신의 그림자가 저지른 악행을 뒤집어 쓰게 되죠. 이 애니메이션을 보자마자 이것이 영화의 전체 줄거리를 보여주는 거겠구나 하고 예상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그림자가 정확히 무엇을 표현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아서에게 조커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페르소나인가? 혹은 분리된 인격인가? 영화의 초반부는 계속해서 조커를 아서의 분리된 인격인 것처럼 몰아갑니다. 하지만 전작 조커에 따르면 이 인격은 결코 아서 플렉과 별개가 아니었죠. 오히려 그것은 억눌림을 마침내 폭발시킨 아서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커의 그림자는 무엇일까? 일종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모형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한 기사는 버락 오바마를 새로운 링컨, 즉 링컨의 모형으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노예 해방을 이끈 링컨의 정신을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게 계승시키려는 시도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바마는 의도적으로 이 모형을 연출하기 위해서 링컨의 역사적 동선을 따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메시를 마라도나의 환생으로 제시하려는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도나는 단순한 축구 스타를 넘어서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더 나아가 축구 자체를 상징하는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훨씬 오래된 예시로는 신약 성경 안에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불리는 것도 하나의 모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조커 안으로 돌아오면 여기서 조커는 일종의 모형이고 아서는 그 모형을 구현하는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페르소나나 이중인격과는 결이 다릅니다. 조커의 모형은 아서로부터 처음 태어났지만 전편과 폴리아되 사이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서조차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폴리아드에는 조커의 모형이 많은 이들을 숙주로 삼아서 스스로를 계승시키며 심지어 창시자인 아서까지도 그 피해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서는 단순히 당하기만 하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전장 삼아서 조커의 모형과 싸우고자 합니다. 폴리아드에는 이 싸움의 과정을 자세히 조망하는 영화입니다. 아서는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 조커로부터 벗어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앞에서 용기 있게 조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그것을 완전히 소멸시키고자 했죠. 하지만 단순한 부정만으로는 이미 모형이 되어버린 조커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고 결국 죽음을 통해서야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아서가 조커를 공개적으로 부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커의 추종자들이 법정을 폭파시킵니다. 그를 구출한 추종자들은 아서를 내세워 고담시 전체를 불태우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말을 엿들은 아서는 필사적으로 도망치죠. 한 리뷰어는 조커 분장을 한 추종자들에게서 도망치는 아서의 모습이 마치 조커로부터 도망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옳습니다. 조커의 추종자들 또한 조커의 모형을 구현하는 일종의 조커이니 말입니다. 정신병동으로 돌아온 아서는 결국 또 다른 조커의 추종자인 한 사이코패스에게 연속으로 칼에 찔려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우상의 나약한 모습에 실망한 광기 어린 추종자의 사례로 보이지만 오히려 그의 농담과 이후 행동을 보면 넌 조커를 할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듯 보입니다. 이는 사이코패스의 의견을 넘어서 조커 자체로부터 오는 평가이기도 합니다. 감히 자신을 소멸시키려 든 아서에게 조커가 친히 보복을 내린 거죠. 이후 죽어가는 아서 앞에서 사이코패스가 스스로의 입을 찢는데 이건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진짜 조커였어 라는 그런 허무한 반전 따위가 아닙니다. 조커는 마침내 생동감 있는 악의 실체가 되어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공유 정신병, 즉 폴리아드의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조커에게 열광하며 자아를 의탁하는 고담 시민이 그토록 많은 이상 설령 이 사이코패스를 죽인다 해도 조커가 소멸될 일은 없습니다. 이 영화는 결국 한없이 약하고 우유부단한 아서 플렉의 껍데기로부터 벗어나서 고담시에 풀려버린 진짜 악마 조커의 모형을 그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아는 그 조커의 탄생입니다. 이 영화에 실망한 사람들은 사실 아서 플렉에 관심이 없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서에게 너무 큰 관심을 보인 나머지 아서가 죽자 조커까지 죽은 것처럼 여긴 겁니다. 한 관객은 조커 정도 되는 빌런이 고작 6명을 죽이고 사망한 것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살인 장면을 더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비판할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누구나 조커 영화로부터 그걸 기대하니까요. 하지만 조커가 전작과 이 영화 안에서만 죽인 사람이 6명보다 훨씬 많음은 지적해야겠습니다. 조커 모방범들의 폭동과 법정 폭발 사건 때 죽은 이들, 거기에 아서 플렉까지 더해서 모두 조커에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것만 해도 이미 수십, 수백 명이 넘겠죠. 단지 아서의 조커가 죽인 사람이 6명에 그쳤을 뿐입니다. 그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흑화했던 조커보다는 이러한 악의 상징적 모형으로서의 조커가 원작에서 표현된 조커와도 더욱 잘 어울립니다. 코믹스의 조커는 혼돈 그 자체이고 항상 자신의 기원에 대해서 거짓을 고하는 인물입니다. 이 모형론적 해석에 따르면 브루스 웨인의 부모를 죽인 것도 결국 조커입니다. 모두가 알듯이 이 사건은 훗날 배트맨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죠. 이 지점에서 저는 갑자기 디아블로 1의 결말부가 떠올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악마인 디아블로를 영혼석에 봉인한 전사는 이걸 아무 곳에나 두면 디아블로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석을 자신의 이마에 박아넣죠.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디아블로와 영원한 싸움을 벌이기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디아블로2를 플레이해본 우리는 결국 디아블로가 이 전사의 몸을 완전히 잡아먹고 더 강력하게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영혼석이 그리고 악마가 너무 판타지적인 요소라 현실과 동떨어져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조커의 모형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모형들은 이미 우리 세계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들을 숭배하거나 신화화하거나 엔터테인먼트로 즐깁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폴 리퀘르는 악의 상징이라는 저서에서 악이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아닌 인간 경험과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상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인류가 악을 이해하고 표현해온 방식으로 결국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조커의 추종자들이 고담시를 혼란에 빠뜨리고 심지어 아서조차 그 조커의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은 악의 모형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확산되는지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리퀘르가 언급한 악의 집단적 측면인 거죠. 폴리아드에는 악의 모형들이
이 현실에서도 얼마나 강력한 힘을 일으키는지 고발합니다. 개인으로서의 슈퍼 빌런보다 이러한 모형이 훨씬 끔찍합니다. 히틀러 개인보다 무서운 건 나치고 스탈린보다 무서운 건 공산주의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사상들은 각자의 내부 논리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조커의 모형이 기득권에 대항하는 하층민의 히어로로 둔갑했듯이 현실에 존재하는 악의 모형 또한 종종 선하고 정당한 것으로 둔갑합니다. 저를 포함한 관객들은 이 조커의 모형이 광기를 부리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조커에게 원한 건 할리퀸이 원한 것과 같습니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잭 니콜슨의 조커, 히스 레저의 조커, 그리고 앞으로 더 배트맨 시리즈에 등장할 베리 케오건의 조커까지 각기 다른 캐릭터성을 보여주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의 조커라는 모형에 즐거워하면서 열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나 문학사상 이런 조커와 흡사한 모형이 또 하나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등장하는 문학은 일단 굉장히 재밌습니다. 파우스트, 신라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리고 영화인 데블스 애드버킷과 콘스탄틴. 이런 작품들은 사탄 또한 마치 조커처럼 각기 다른 매력으로 우리에게 엔터테인먼트를 선사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숙고해볼 지점입니다. 자, 여기서 이 작품에 대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 이 모든 장치들은 단순히 아서 플렉을 외면하고 조커만 원하는 관객들을 도덕적으로 훈계하려고 세워진 장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독의 관심은 이 악의 모형이 지닌 거대한 파괴력을 폭로하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전작 조커의 개봉 이후에 영화를 오해한 사람들이 조커의 자아를 의탁하거나 모방 범죄를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은 이 파괴력을 더더욱 경계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처럼 폴리 아드에는 진짜 악이란 어떤 모양인가에 대한 감독의 고찰이 담겨 있습니다. 감독은 아서 플렉이 살해되는 장면을 통해서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사라진 진짜 악이란 무엇인가, 그 악이 선사하는 혼란이란 무엇인가를 철저히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관객들은 이 장면에서 굉장히 큰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이 영화 전체를 망작이라고 저주하고야 말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바로 악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악은 우리가 마음 놓고 즐길 만큼 쉽게 길들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전작 조커에서처럼 이해하고 동정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악은 순수하게 혼란스럽고 어이없이 당혹스러우며 예상치 못하게 찾아와 우리를 극도로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주를 쏟아내도록 만들죠. 이것이 감독이 조커를 해석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조커가 정령 악의 화신이라면 오히려 이래야 맞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혹평의 또 다른 이유인 과도한 뮤지컬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폴리 아드에서 노래는 환상과 현실의 세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영화 속의 인물들은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노래를 시작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뮤지컬 관객들은 이걸 일종의 시적 허용으로 받아들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실제로는 단순한 대화 장면일지라도 장르의 특성상 이걸 노래로 승화시킨 걸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왕국에서 안나가 엘사의 방문을 두드리면서 같이 눈사람 만들래?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있죠. 관객들은 안나가 실제로 노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대사의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뮤지컬 방식으로 그 감정을 표현한 거라고 보는 거죠. 라라랜드에서 두 주인공이 언덕 위에서 춤추는 장면 역시 실제로 그 두 인물이 춤을 췄다고 생각하기보다 감정적, 장르적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폴리아드의 뮤지컬 장면은 조금 다릅니다. 단순한 장르적 허용을 넘어서 때로는 인물들이 진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장치를 사용을 하는데, 첫째로 이 영화에서 뮤지컬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부분은 실제로 찬송가를 부르는 현장입니다. 아서와 리는 함께 찬양을 부르다가 밖으로 나가서 잠깐 대화한 후에 자신들의 노래를 이어가죠. 또한 여러 장면에서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카메라나 음성 메시지로 송출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인물들이 이 노래를 TV와 수화기를 통해서 듣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가 진짜 부른 건지 아니면 장르적 허용인지가 헷갈리는 겁니다. 모든 노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던 거는 또 아닙니다. 일부 뮤지컬 장면들은 이 화면 전환을 통해서 아서의 머릿속 환상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영화는 모든 뮤지컬 장면을 단순히 현실 또는 비현실로 구분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서가 리에게 나는 더 이상 노래하고 싶지 않아. 노래 좀 그만하고 나랑 대화를 하자 라고 말하는 장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영화에서 노래는 환상과 현실의 경계 어딘가에 존재하는 굉장히 모호한 요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폴리아드의 노래는 결국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엔터테인먼트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리의 노래 가사를 통해서 더더욱 구체화가 되죠. 그렇다면 이 엔터테인먼트란 무엇일까? 앞서 조금 살펴봤듯이 조커가 사람들에게 선사하는 카타르시스와 희열을 의미합니다. 관객인 우리조차 아주 잠깐이나마 법정에서 진정한 조커의 인격이 드러났을 때 쾌감을 느낍니다. 리는 오로지 이 희열을 쫓아서 아서한테 구애를 했고 아서가 조커를 버림으로써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사라지자 그를 매정하게 떠나버리죠. 실제로 리는 아서와 만나는 대부분의 장면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는 리가 아서로부터 무엇을 원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만약 관객이 리의 노래를 과도하게 느꼈다면 이것은 오히려 의도된 효과일 것입니다. 노래 좀 그만해달라는 아서의 절규는 조커가 주는 희열이 아닌 진정한 자신을 봐달라는 호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서 플렉에게 조커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일은 엄청난 유혹입니다. 평생 사랑을 받아본 적 없던 그가 관심과 사랑, 심지어 무죄 판결까지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뛰어난 기지와 더불어 아서와는 너무나 달랐던 조커로서의 모습은 오히려 정신분열증이 입증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서가 조커를 버리기로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중의 관심도, 평생 처음 받는 인정도, 좋아하는 여인과의 사랑도, 혹시 모를 무죄 판결 가능성까지도 모두 잃게 됩니다. 조커가 제시하는 혜택이란 이토록 달콤한 유혹입니다. 특히 다크나이트를 통해 고담시 전체를 압도적 카리스마로 호령하던 조커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서가 조금만 마음을 굳게 먹으면 얼마든지 이런 슈퍼빌런이 될 가능성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조커를 버린다면 아서 플렉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정직하게 죄책감을 마주하고 양심을 지키며 괴물이 아닌 인간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지 않나요? 조커를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초라해 보입니다. 아서에게 주어진 이러한 선택의 기로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죄와 벌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누구라도 죽였을 법한 악독한 노파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죠. 스스로만 침묵을 지킨다면 결코 발각되지 않을 완전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양심의 가책만큼은 그를 서서히 파괴해갑니다. 소니아를 통해 구원을 얻은 그는 굳이 할 필요 없던 자수를 선택하며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습니다. 폴리아드에서 리는 소니아의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오히려 악을 선택하면 사랑해주겠다며 끊임없이 아서를 유혹합니다. 아서의 선택은 또한 다크나이트에서 배트맨이 겪었던 미움받는 영웅과 환영받는 악당 사이의 갈등을 떠올리게 합니다. 브루스 웨인은 배트맨이란 모형을 통해서 스스로 자경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트맨을 모방해 아무 기준 없이 범죄자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다니는 추종자들이 생겨나자 브루스는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히스레저의 조커는 바로 이 점을 공략해서 그에게 네가 나와 다른 점이 뭐냐? 라고 일갈하면서 정신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배트맨은 결국 하비덴트를 정의의 상징으로 남겨두고 자신이 대신 악당인 것처럼 희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인 다크나이트 라이즈에 가서는 고담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희생의 상징이 되어서 고담 시민들의 양심을 일깨우죠. 아서 플렉은 분명 다크나이트 트릴로지의 배트맨만큼 위대한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조커가 제시하는 시험을 겪고 또 양심과 희생을 선택함으로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누가 이런 아서를 보고 숭고한 영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서 플렉은 구원을 얻었을까요?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처구니 없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이 하나 없이 비참하게 살해당한 아서 플렉에게 구원이라니. 오히려 일부 리뷰어들은 아서가 스스로 구원받기를 거부했다고 주장합니다. 조커 추종자들이 법정에 폭탄 테러를 가하고 그를 차에 태워서 구출하려 했음에도 그가 도망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서가 조커라는 모형으로부터 탈출하여 구원을 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아서가 조커를 버린 결정적 계기가 게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비평이 많습니다. 하지만 작중 게리의 말은 엄청난 무게를 지닙니다. 전작에서 게리는 아서가 유일하게 자신에게 잘해줬다고 여기는 인물입니다. 또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서 게리를 놀리는 사람들의 농담에 같이 웃었던 아서는 게리에게 유일하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랜드를 살해한 현장에서 게리를 보내면서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너뿐이었어. 어서 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비를 베푸는 듯 행동을 하죠. 살인 현장의 목격자를 살려보내는 일은 어떤 면에서 자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에 게리가 자신도 아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자 아서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서가 조커를 버리기로 결심한 이유에는 이 대화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서를 옹호하다가 교도관에게 사망한 추종자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이 죽는 소리를 듣고 아서의 표정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관객들은 이 장면을 보고 드디어 조커가 깨어나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서가 조커를 포기하는 것이 더욱 의외로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서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추종자의 죽음에 분노보다는 죄책감을 느낀 듯합니다. 특히 게리와 그 추종자 청년 모두 자신에게 잘해준 사회적 약자였다는 점이 아서를 더욱 흔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시리즈에 등장하는 조커와는 달리 아서는 오직 자신에게 무례하게 군 저들만을 처단해왔습니다. 마침 그 중에서 기득권자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조커는 자연스럽게 기득권을 상대할 하층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서 또한 어느 정도 그 영웅놀이에 몰입해왔지만 실상은 게리나 추종자 청년 같은 하층민들에게도 고통을 안기는 악당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조커에 대한 아서의 생각에 균열이 생겼을 겁니다. 아서가 조커를 버린 또 다른 이유는 리의 임신 소식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서는 리와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을 겁니다. 조커가 아닌 아서로서 말입니다. 사랑받아 본 적 없는 그에게 그것은 꿈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배심원단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어느 정도 감형을 받길 원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아서는 아무도 모르던 모친 살해 사실까지 자백하면서 조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죄를 저지른 것이 조커가 아니라 오롯이 자기 자신이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아서는 이 고백으로 조커가 정말 소멸될 것이라고 믿은 듯합니다. 하지만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냉혹한 배심원단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의 모든 혐의가 의심할 여지 없이 유죄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단순히 솔직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6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에게 정상 참작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서는 이러한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조커로부터 벗어나는 데 성공합니다. 전편에서 조커가 되기로 결심한 후 미끄러지듯 춤을 추며 내려오던 계단을 이제는 지워진 화장과 초라한 인간의 몸을 이끌고 터벅터벅 올라갑니다. 다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계단 중간에서 리를 만납니다. 엔터테인먼트는 끝났다며 철저히 자신을 떠나버리는 리를 바라본 후에 그는 경찰들에 의해 다시 계단 밑으로 끌어내려집니다. 하지만 이번엔 본인이 자발적으로 추락한 것이 아닙니다.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인간으로서 끌어내려졌을 뿐입니다. 아서는 결국 조커가 되고 싶었던 사이코패스에게, 아니 조커 자체에게 살해당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커의 그림자는 아서에게서 떠나 남에게 옮겨갑니다.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죄의 짐을 완전히 벗어버렸습니다. 이때 천국행에 관한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했습니다. When I built that heaven. 결국 조커와의 결별을 택함으로써 죽임당한 아서는 기독교적 의미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 순교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서의 허무한 죽음은 사실 눈물겹도록 숭고합니다. 그는 삶에서 실패하고 버림받았지만 고담시 전체를 불태우고도 남을 만한 이 악의 화신과의 전투에서는 기었고 승리하고야 말았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한 황당한 인터뷰를 접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증가하는 무차별 상점 절도를 옹호하는 사람의 인터뷰였는데 그녀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흑인들이 지속적으로 불공평한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백인이 운영하는 대기업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오히려 정의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저는 겪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사회적인 부조리들 또한 반드시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잘못된 범죄 행위를 핑계대면서 선으로 포장하는 것은 스스로를 동물과 구별지어주는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포기하는 겁니다. 아무 짓이나 해도 괜찮은 짐승이 될 바에는 차라리 죄인인 인간으로 남고 싶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책을 느끼기에 인간입니다. 악이 제시하는 길에 질질 끌려가서 사람들의 환호와 달콤한 무죄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 정당한 양심의 가책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그토록 잔혹해 보이는 기독교의 원죄 교리에 대한 저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며 저지른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그저 어린 시절의 경험, 병적인 원인, 어쩔 수 없는 상황, 사회적 부조리 이런 것들로 마음껏 합리화하면서 스스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됩니다. 전작인 조커를 리뷰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담시에 기독교가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실된 기독교인 한 명이라도 아서 옆에 있었다면 어땠을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이번 작품을 보니까 고담시는 분명히 기독교가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찬송가도 있고 법원 앞에서 십자가를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전히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마지막에 들렸던 노래의 가사처럼 아서가 죽어서나마 천국의 평안을 누리길 빌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서의 변호사는 그의 트라우마와 사회적 불행이 그의 내면 안에 조커라는 인격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죄는 조커가 저질렀으며 아서 플렉은 전적으로 무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아서를 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주장이었지만 결국엔 거짓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서는 인간으로 남고자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는 겸허히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직접 살인을 저질렀음을 고백했습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이런 사람은 아무리 솔직해도 유죄 판결을 받아 마땅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싶습니다. 아서에게 찾아온 마지막 방문자는 제가 믿는 바로 그 구원자였을 거라고. 그가 용기 있게 싸운 아서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언했을 것이라고. 그리고 나서 아서는 평생 알지 못했던 자신의 아버지를 마침내 만나게 되었으리라.